아자쌤과 놀다 보면 이번 주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선별진료소도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각자 개인 의료, 방역 이런 부분을 개인적인 몫으로 많이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각자 건강을 챙기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벌써 이틀이 지났네요. 영화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 배우가 우리나라에 아주 내노라 하는 분들인데 세계적인 그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봉준호의 기생충이 승전부였다면 이 이후로 한국 영화는 승승장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시는 박미정 선생님과 함께 아자쌤과 놀다 보면 함께 사는 이야기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그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천군 노인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로 17년차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이제 주중에 제 직업이고요. 주말에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네. 반갑네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몇 평 지으셔요? 한 1000평이 넘죠. 저는 그 정도는 안 돼요. 저희는 600평. 네. 600평. 그래서 네. 600평이요? 네네. 그 선생님 하시는 게 더 알찰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신종 언어인데 방치농법이라고. 네, 어제도 트랙터를 이제 기술센터에서 빌려다가 땅을 갈아엎었어요. 비 온다고 그래서. 비가 안 왔잖아요. 비가 목이 눈물만큼 왔어요. 네, 맞아요. 2방울 떨어지다 말더라고요. 네, 맞아요. 항상 지금까지 농사를 지면서 제대로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배우면서 계속 도전하고 뭐 가꾸고 그러면서 어쨌든 농업이 기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해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요. 네, 이제 작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힘들기는 하지만 재밌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에는 저희가 이제 거의 한 이틀 합쳐서 거의 한 10시간 이상은 밭에서 흙과 풀과 그럼 누구 가족?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주로? 네네 주로 토요일 일요일은 그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네, 맞아요. 그 전에는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셨던 분인데 그때는 정말로 이 시골 너무 싫다. 그래. 맞아. 왜냐하면 방학 때도 엄마하고 아버지 따라서 또 일을 도와드려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시골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생명에 대한 감사함도 좀 알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제가 직접 직접 지었다라고 할 수는 뭐 좀 애매하긴 한데 힘들어서 지은 농산물이 또 어쨌든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로 또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소속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정말 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지 부분도 많은 부분이 시스템적으로는 나아졌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인권도 많이 나아졌거든요. 근데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는 근무지에서 이제 직업별로 군이 다른데 만약에 남성이 주로 많은 직장에서 여성들의 인권 침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인식 차이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차별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성 당사자는 차별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식 차이거든요. 시스템으로는 어느 정도 보완이 우리나라가 좀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 느낌을 받으면 이걸 차별적으로 와닿았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인식 개선 네, 네. 이 말만 들어도 저 굉장히 네. 좋은데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네, 제 소개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개선 강사. 네. 네, 이 부분이 더 마음에 드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이제 소개하면서 네. 하는 일도 대충 네네, 말씀을 해 주셨네요. 네네. 지금 현재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고 계시고 네. 또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시는데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좀 여쭤보겠는데 그 장애인들이 차별로 느끼는데 비장애인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있거든요. 네, 그런 많이, 사례를 네. 한두 개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옥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경사로 진입로 같은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 가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어쨌든 그것도 인권을 지키는 권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옥천 읍에 읍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장애인, 그러니까 휠체어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게들이 몇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과거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집 안에만 계셔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나오면 안 되는 거였죠. 네. 오히려 막 부모가 네. 창피하다고 네, 나가지 네, 말라고 맞아요. 이런 시절이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물리적인 환경에서도 그분들이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계단으로 모든 건축물들을 만들어 놓는다라거나 그렇죠. 또 턱으로다가 어떤 경계선을 이렇게 지어 놓는다라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나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장애 유형 중에서 지체장애인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타신 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운영하신 분이나 지금 그 공공 구조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수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다고 이거를 뭐 민원을 받았던 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구조물들이 다 막혀 있었잖아요. 그냥. 아예 나올 수가 없었죠. 네. 집 밖으로 아예 거기서부터 턱으로 시작이 되니까. 엄두를 못 네, 냈으니까. 네. 민원도 없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나오질 않으시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변화는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비장애인들은 차별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건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한 차별인 거죠. 그렇죠. 접근성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놓는 거죠. 네, 이제 뭐 그런 사례라든지 아무래도 이제는 뭐 계단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비장애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시선. 장애인분들이 등장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나타날 때부터 없어질 때까지 쳐다보세요. 네. 그리고 또 혀를 차신다거나. 뭐 괜히 동정하는 마음으로 쳐다본다든가.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선생님도 다르고 저도 다르고 저희 PD님도 다르시고 그런 개념으로 좀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바라보는 게 그냥 친근의 개념, 이웃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좀 그런 시선이 아닌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도 비장애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느끼는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 교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시대는 그런 것들이 좀 당연시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께는 좀 어떻게 접근을 혹시 하실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이 주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직장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를
작년에 취직을 했어요. 네, 작년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한 이유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업무 담당이 장애인 인식 개선 담당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관내에 있는 유치원에 저희가 이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담당을 하니까 제가 어쨌든 15년 이상의 사회복지 경력이 있고 하니까 그 유치원에 가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이제 그렇게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 앞에 섰을 때 그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왔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장애에 대한 차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뭐 잘 지켜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건 거잖아요. 횡단보도의 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장애가 됐다.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어쨌든 사회복지 경력은 있지만 이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이론적인 기반을 통해서 내가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그 진행하는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에 이제 제가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PD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빨라요. 이제 저희가 이제 관내에 있는 학교에 가서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애를 받아들이는 정도라든지 또 이웃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또 시선이라든지 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솔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직장 내 개념으로 어디 이제는 근데 기업을 간 적은 없었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의무 교육이라고 하지만 정해진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옥천에는 큰 기업은 없잖아요. 기업이 없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나 이제 이런 부분에 가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은 했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쉽게 접할 수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직장 내 장애인식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좀 그 현장에 갔을 때 애로사항을 좀 듣는다고 하면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해서 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듣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교육, 그냥 앉아 있다가 시간을 보내는 개념으로 조금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들이 공교육의 일환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장애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인식을 전환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죠. 네네, 고정된 맞아요. 관념들이 네. 고정관념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네네. 근데 아이들은 오히려 저는 이제 스펀지라는 생각이 네, 있어요. 맞아요. 스펀지에 어떤 색깔의 물감을 갖다가 붙은지 간에 쫙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아재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근데 아이들이 오면 곤충, 벌레, 파리, 모기, 뭐 메뚜기 뭐 다 막 보면 기겁을 해요. 그리고 막 이게 공격성이 나타나요. 죽이려고 그러고요. 그 개구리도 그렇고 막 돌을 던지고요.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다 모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뭐가 싫어요? 누구는 모기, 뭐 파리 막 계속 얘기해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싫구나.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분들이 다 사라지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될까? 이 생태계가 다 무너지는데 사람이라고 살 수 있을까? 이분들이 다 없어지면. 나한테는 불편하지만 저 생태계상에서 모기의 역할이 있고 파리의 역할이 있는데 그쵸. 내가 불편하다고 그걸 적개념까지 가질 필요가 있을까? 싫어. 죽여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불편해. 불편할 때는 두 가지 행동을 해요. 내가 피하든지 그걸 죽이진 말고 상대를 이렇게 쫓든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피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꼭 죽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죽인다는 건 극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식 전환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극과 맞아요. 극을 달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박미정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이런 거거든요. 제가 하나 이제 딱 짚히는 게 있는데 다름인데 틀림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는 우리 국민의 약 10%가 지금 네, 맞아요. 장애인이라고 네. 통계가 나오는데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고령으로 가면서 네. 네.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가 선진 사회거든요. 다르네. 달라. 그 존중. 달라. 그걸 틀림으로 보면 적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적개념이 생기면 결국 내 인성이 파괴되거든요.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먼저 아파요. 그렇죠. 자기가 먼저 다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볼 수 있는 교육은 뭐 무한 반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페북에서 글을 읽었는데 환경 위기라는 말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잘못한 적이 있냐 이거야.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인간 위기라고 그러지 왜 환경 위기라고 그랬냐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그 글을 이제 굉장히 길은데 핵심이 그거예요. 인간이 다 망쳐놓고 그걸 환경 위기라고 그런다 이거야. 인간 위기라고 해야 된다 이 글의 요점이. 진짜 뒤통수 한 대 맞았어요. 최근 그 방송 그 드라마인데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 드라마인데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예, 요즘 아주 화제. 네. 근데 이제 저는 지난주에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순간 좀 이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주인공의 언니, 쌍둥이 언니로 다운증후군 장애인 그 당사자분이 연기자로 나오시고 직접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동생, 그러니까는 그 장애인 당사자분의 동생 남자친구 김우빈 씨가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말들이 정말 필요한 대사를 저희에게 일깨워 주셨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운 증후군 그 장애인 당사자의 그 언니를 보면서 이 김우빈 그 배우가 좀 되게 당황스러워했어요. 딱 놀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인공인 그 배우가 그것 봐. 지금 우리 언니 보고 되게 당황스러워했잖아. 너도 똑같아. 너 똑같아.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김우빈 씨가 했던 말이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 난 배운 적이 없어. 학교에서도 알려준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었어. 장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어라는 그런 대사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졌을 때 굳이 추후에 사회적 비용이 추가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장애인식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뭐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맞는데 어쨌든 굳이 뭐 장애인 고용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광범위한 개념으로 광의 개념으로 조금 이렇게 인식 개선의 개념을 좀 접근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 옥천에 큰 학교는 2개가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를 보면 이제 세 개 꼽을 수 있네요. 장애가 생겼으니까 그 3개 외에는 다 작은 학교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작은 학교나 옥천 관내 이렇게 교육 강사로 가면 이 지금 말씀하신 측면에서 굉장히 보기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전교생이 50명이면 뭐 50명 안에 장애 학생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학교니까 굉장히 친밀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50명을 반씩 나누면 25명씩이에요. 전교생이 30명이면 저학년 3개, 고학년 3개 나누면 1, 2, 3학년 다 모여도 15명 이내예요. 4, 5, 6학년 다 모여도 15명 이내예요. 같이 놀아야 돼요. 제 시간에는 놀이 수업이니까 같이 놀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뭐냐면 장애가 있는 아이와 함께 노는 법을 얘들이 터득해요.
그 꼭 빼지 않거든요. 꼭 같이 하게 해요. 근데 같이 하면 얘가 인식이 좀 늦어서 좀 아니면 뭐 좀 몸이 불편해서 빨리 못 뛰기도 해요. 장애로 인식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작은 학교가 저는 이제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더 혜택받는다. 왜? 장애인과 어떻게 생활하는 지금 김우빈 그 배우가 한 말처럼 장애 아이 친구와 자기 친구잖아요. 이제 함께 사는 법을 나는 어릴 때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같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 순례가 돼서 막 움직이기도 하는데 그거를 같이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충분히 느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이 저절로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작은 학교가 또 하나의 희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쯤에서 내용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중요한 거죠. 네네. 노래 우리 박미정 선생님 노래 한 곡 신청한 거 듣고 갈까요? 일단 우선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혹시 박민정 선생님께서 그 장애인식 프로그램이요? 이 선곡하는 노래에 대한 요 프로그램인데 그게 어디서 나왔었죠? 그 뜨거운 싱어즈라는 좀 최근에 요즘은요? 화제.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할 때 구성이 그 배우들의 구성이 좀 되게 신선하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회부터 방송을 봤는데 과연 저게 될까? 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회차가 하나하나 이렇게 늘어나면서 감동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특히나 그 연세가 좀 많으신 김영옥 배우님께서 청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는 제가 아직 그 나이는 되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멀긴 했지만 뭔가 좀 공감이 되는 또 그런 마음과 좀 약간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좀 음미해 보시면서 치유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선곡했습니다. 또 이 세월호 생각이 나요. 이 노래를 그러셨어요? 들으면. 맞아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이 노래가 방송에 나오기도 했어요. 자, 노래를 한번 들려주실까요? 네. 청개의 바람이 되어 이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틀렸어.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전개의 바람, 전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예, 감동적인 무대였어요. 네. 그 분이 지금 80 정도 되셨죠? 네, 80세라고. 네, 80 넘으셨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욱 더 감동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세련되게 부르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그 자기의 삶의 쾌적을 담은 목소리로 불러내는 게 더 감동이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은 네. 왜 연예인들도 사실은 뭐 1박 2일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대중은 그런 게 더 재밌거든요. 자꾸 뭐 세련된 모습만 나오는 게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좀 다르지만 이 노 배우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를 때 많은 분들이 그 감동으로 감동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분을 알지는 못하는데 네. 배우로서 아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그 안에 있던 분들도 네, 많이 맞아요. 눈물을 흘리고 네네. 이런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저도. 저는 그 전인권에 네. 그것만이 내 세상 있잖아요. 네네. 그 영화로도 나왔었죠. 네. 네. 그 노래가 사실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네네, 맞아요. 드국화에서 그 나왔을 때 그 또 노래랑 최근에 이제 그 가수가 복귀를 하고 나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더 원숙해진 것 같다, 더 농익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삶의 쾌적이 목소리에 이렇게 담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냐가, 어느 노래를 누가 부르냐에 또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주 좋았어요. 잠깐 또 이야기를, 지금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시작됐는데, 네. 우리 선생님 봄하면 생각나는 추억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봄하면 생각나는 추억이 제일 먼저 그 좀 마음 아픈 추억인데요. 네. 친정 엄마가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5월에. 네네. 8년 전 5월에. 그래서 아직도 좀 그런 마음들이 네, 울컥울컥 많이 하고요. 네. 네, 그거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네. 평생 제가 가슴에 안고 가야 할 봄의 추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네. 또 잊을 수가 없죠. 네네. 잊어서도 안 되고. 네. 그래요. 마음이 아파요. 정말 부모님 그 사랑은, 제가 지금도, 저도 그래요. 저 어머니 아직 살아계신데, 제가 집에 이제 어머니 저 있는 이 청송의 산속에서 살자고 그래도 친구가 없으니까 안 사신대요. 그래서 지금 사시는데 계속 사셔요. 저한테 오시라고 해도 안 오셔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잖아요. 산밖에 없으니까. 산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또 놀아주는 그렇게 조곤조곤한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오시는데, 제가 어머님 보러 가면 옷을 싹 갈아입고 가요. 왜냐면 작업복을 입고 가면 되게 속상해하시죠. 네, 돈을 꺼내요. 여기저기요. 옷 사 입으라고. 맞아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 선생님 우시는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참 그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네. 거니까. 또 하나의 추억이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어렸을 때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 때였던 것 같아요. 요보다 조금 더 일렀나?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는데 이제 저희가 일남 3녀 중에서 제가 이제 셋째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저한테 그때는 먹을 것들이 좀 흔하지 않았던 그렇죠. 네, 시절이었고 저는 또 가게가 없는 또 시골 마을에서 자랐거든요. 같이 먹자고 하면 꼭 배 아프다 그러고 엄마 맞아요. 먹었다 그러고. 네, 근데 이제 엄마가 그날은 제가 이제 아프니까 병원에 이제 데리고 저를 가셨는데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고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백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때 당시에 나폴레옹 카스테라빵 이거 하나에 200원짜리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엄마 나 나폴레옹 빵이 먹고 싶어 이랬는데 그게 이렇게 사각으로 된 빵이었거든요. 지금 기억에. 근데 엄마가 그거를 5봉지를 사신 거예요. 1,000원어치 사신 거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게 제일 비싼 빵이었어요. 나폴레옹 빵이. 최고급이었죠. 네. 그래서 집에를 왔는데 엄마가 다락에서 그걸 우선은 넣어놓고요. 언니하고 동생이 오기 전에 5봉을 빨리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봉을 한 번에 다 먹었던. 그러니까 배탈도 안 나 그때. 배탈 안 났어요. 네, 안 그리고 나. 감기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추억이 있습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 네. 그 얼마나 저는 그 통조림을 사주셨어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백도 그 복숭아 통조림. 통조림 그 네. 안이 완전히 이게 설탕물이거든요. 맛있죠. 완전히 100% 설탕물이에요, 그게. 근데 설탕이 흔하지 않는 시대니까 네. 그거 한 통 먹으면 그냥 감기가 나는 근데 그거 이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네. 누구나 어느 집이고 그걸 일상적으로 먹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특별한 경우에 그런 참 추억이 또 생각이 나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셋을 키웠는데 다 컸잖아요. 네. 이미 20살이 다 넘었죠. 네네. 아,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그 네. 얘기 안 하셔도 지금 충분히 젊어요. 네. 셋이 20살이 다 넘었으니까 네. 기억이 잘 날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아이들 놀이문화는 어떻게 좀 한참 지나긴 했는데. 네,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여기 그 옥천에 2002년도에 내려왔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갖고 저희가 이제 여기 옥천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시골에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내려갔던 마을에. 그래서 거의 그때 그 무렵에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래 아이들이. 아우, 너무 좋아. 네. 그러면서 이제 아토피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기는 했지만 또 그 나름대로 아이들이 뭐 밭이며 뭐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그 놀았던 야구도 하고 네, 야구도 하고 아이들이 술래잡기도 하고 그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뭐 2002년 뭐 그 이후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 놀이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질문을 주신다고 하면은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들게 돼요. 그렇죠. 네, 과연 요즘 아이들의 놀이 문화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제가 여기 앞에 금구천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되게 반갑죠. 되게 반갑기도 하면서 헉, 저렇게 잡아도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의도적인 저런 그 참여 방법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게임하면 안 돼. 뭐 옛날에는 이런 놀이 했었는데라고 하는 그런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보다는 어른들이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주는 계기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이들 뭐 예전에 그 다양한 놀이 문화들이 있잖아요. 놀이 문화들 같은 경우가 저희는 접해봤기 때문에 그 놀이 문화, 그 놀이에 대한 그 즐거움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다양한 거를 접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를 많이 접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교육에 좀 접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이들이 좀 성인이 돼서 약간 그 세대 간에 좀
공용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 어른들이 지향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이런 놀이 했었어.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데 보은의 이제 그 선생님 초등 선생님인데 그분한테 이 실명을 되냐고 안 물어봤기 때문에 실명은 되지 않겠는데 그 선생님은 이 얘기를 하세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그 선생님 재량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요일 몇째 시간 이거는 아이들이 원하는 거래요. 들에 가자면 들에 가고 내과에 가자면 내과에 가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하는데 이 시간을 충분히 교과 수업을 다 맞추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체육 시간도 100시간이 넘거든요. 법적으로 주어진 체육 시간이. 근데 이제 이런 그 재량으로 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하는 시간 이렇게만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아이들이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냐 이제 뭐 안전이라든가 전후 준비라든가 이런 것만 가르치고 내용은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내용은 아이들이 만들어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게 유도하는 거죠. 원래 교육학 원론에도 교사는 조력자, 인도자, 안내자라고 나오거든요. 가르치는 자라고 안 나오거든요. 원론에도 교대의 원론의 책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가르치는 자로 이제 돌변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아니죠. 조력하는 거죠. 그렇죠. 원리를 파악하도록 조력해 주는 거,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인도해 주는 거는 이렇게 막 채찍질하거나 그걸 외우게 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원리를 파악해서 스스로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일주일에 1시간씩은 아이들이 짜고 아이들이 만드는 시간을 두고 있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렇죠. 좀 의도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 문화에 대해서 놀이 문화에 대해서도 쉽게 또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그 놀이에 대한 부분들도 좀 그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놀이 문화가 또 형성이 되고 발달이 될 수 있을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학교도 그렇게 이제 주체적이냐 아이들이 주체적이냐 자율적이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장애 인식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사고가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본적으로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차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겉으로는 뭐 아닌 척하면 보여지죠. 근데. 보여지죠. 네네, 느낌으로 맞아요. 오죠. 네네. 대부분 그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용에 그게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적은 어른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네네. 저는 그 체육 시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체육 시간 때도 우리가 그래도 좋긴 하죠. 왜냐하면은 교실에서 계속 수업을 듣다가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근데 몸을 움직이니까.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의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체육관에서든 아니면 밖에 운동장에서든 뭐라도 해. 그러니까 뭐라도 좀 활동적인 걸 해. 이 시간대는 그런 어떤 약간 강요랄까 그런 것도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주체성과 자율성이 더 많이 확보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학교에 가면 이 방송을 선생님들이 들으면 언짢아 하실지도 모르는데 쟤는 학교에 가면 줄을 세우는 걸 안 해요. 근데 제가 안 해도 선생님이 줄을 세워놔요. 제가 도착하면 바로 줄을 세워놔요. 그래 그게 조금 불편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줄을 세우는 건 경직이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경직돼요. 줄을 세우면. 그러니까 뭐냐면 줄을 안 세우면은 너무 이렇게 뭐 산만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줄을 안 세우고 내가 강사면 나를 인정하는 분위기.
내가 아이들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그 안에 살아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줄 안 서도 상대방 인정하면 되는데 줄을 서야 상대방을 쳐다본다. 이건 뭐냐면 타율에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변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우리 재석 PD가 좋아하는 노래이죠? 네, 맞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네, 듣고 오겠습니다. 예. 예, 팝송인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조금 느낌이 없습니다. 네, 우리 재석 PD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더 기회가 되면 또 들어보고 애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럼 아까 청개의 바람이 되면 어떠셨나요? 아, 그거는 제가 제 눈물이 나요. 그 진짜 세월호 사건 때 그 노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따 선생님의 선곡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네네. 예. 좀 지난 그 아이들 놀이문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 아이 이제 20대가 다 돼버렸지만 셋의 그 소통법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조금 세게 나오면 하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맞춰 나가는 어느 뭐 기법도 나오고 아이들끼리 그 소통법이 있거든요, 보통. 네. 그런 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기억을 제가 좀 더듬어 보자면, 그 저희 이제 첫째가 아들이고요, 둘째가 딸이고, 셋째가 또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남자 형제가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딸이 있다 보니까 얘가 가교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오히려 뭐 첫째하고 둘째 성은 다르지만 좀 약간 다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오히려 이 형제들끼리는 싸우거나 이런 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렇게 셋이 이렇게 지내면서 좀 서로 간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서로 부모님 모르게 약간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간에 좀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하는 거는 엄마한테 했던 비밀을 좀 유지시켜 준다거나 거짓말을 좀 비밀을 좀 유지해 준다거나 자기들끼리 네네 맞나요? 이 질문의 답이 맞나요? 아, 그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말도 액면 네. 그대로 올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냐면 내가 내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거짓말은 분명히 문제가 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약간 네, 뭐 거짓말 그쵸. 한다는 이거 꼭 거짓말로 볼 필요가 있냐는 네.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너 아프냐 했을 때 아프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거짓말로 볼 거냐? 네. 그럼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율을 우리가 적절히 들어주셔서 네. 그러니까 그 조화로움을 아이들이 그 좀 잘- 셋이 있다 보니까 좀 서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터득을 해가면서 좀 아이들이 좀 성장하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 닮아서 훌륭했군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 선을 또 넘지 않죠. 싸워도 예를 들어서 네, 맞아요. 극한으로는 안 가죠. 네네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네. 이 시골의 정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는 없지만 시골의 이런 정서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면서 많은 부분을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시골 정서도 한몫을 했고 네. 또 아이들의 품성이 사실은 부모의 품성을 많이 닮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반증도 되는 것 같아요. 좌우명이 선생님이 있다면 저는 소개를 한번. 네, 저의 좌우명은 말이 씨가 된다라는 거를 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좀 말을 좋게 긍정적인 말 먼저 좀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말만 농부라고 하거든요. 주말 농장을. 네, 주말만 농부의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밭에 갔을 때도 그래 너 너무 예쁘게 꼭 자라야 돼. 꼭 잘 자라야 돼.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그 식물을 네, 인격을 부여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굳이 얘가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지금 비가 오는 시기에 비가 안 오는데 얘가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이제 우선은 좀 긍정적으로 먼저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죠. 또 아이들한테도 그렇고요. 또 제 일상에서도 그렇고 좀 말이 씨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래도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하고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네. 농담입니다만 남의 편이잖아요. 네. 아니에요. 저만 그런 거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왜 그러냐면 네. 배우자하고 조금 뭐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다름이에요. 같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서 못 살아요. 네. 그래서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들을 해요. 같은 사람하고 하면 뻔히 알잖아요. 내 생각하고 똑같으면.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살면 사실 재미가 없으면 못 살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재미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름에서 와요, 재미는. 그러니까 복에 겨워서. 제가 복에 겨워서. 하신 어쨌든, 말씀이라고. 네. 이것도 제가 그냥 우겨볼게요.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네. 그 말씀. 네. 아이고, 말이 씨가 된다. 이 네네. 말은 정말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름으로 삼행시가 혹시 될까요? 제 이름으로요? 네. 우선 선생님도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그럼요. 같고요. 제가 네, 오늘- PD님도 같이 참여를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 띄워주실 수 그러면 있으신가요? 예.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 네, 박수를 치겠습니다. 어우, 시작부터. 계단 박수입니다. 네, 범상치가 않은데요. 5계단 가겠습니다. 네. 5계단. 그럼 5번 쳐요? 아니요, 또 운을 띄워주셔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박 했고요. 미. 네, 미리 연습해 보시죠. 네, 5계단 박수입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 되게 집중력을 요하는 이게 계단 박수이거든요. 딴 네. 생각하다가도. 네, 맞아요. 딴 생각하면 바로 뭐 4에서 6으로 간다거나, 그렇죠. 또 뭐 10계단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7에서 9로 간다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렇구나. 네. 저는 그걸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했는데. 그러셨어요? 5까지 갔다가 4.
3. 맞아요. 1. 그것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지지난주에 배운 거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이거 아주 좋더라고요. 네네. 상기시켜 주셨네. 네네. 그러면 정.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신 집중이 5계단 박수의 성공 전략입니다. 자, 다 함께 해보실까요? 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1, 2, 3, 4. 틀리셨죠? 딴 생각이 근데 있어요. 그쵸? 이거를 입 밖으로 이렇게 내셔야 돼요. 말도 발성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조금 안 헷갈리지. 맞아요. 벌써 4계단에서 틀리셨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 집중이 5계단 박스의 성공 맞습니다. 전략이라고. 네,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네. 이렇게 삼행시까지 네. 해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인식개선 강사라는 게 저는 더 꽂히는데, 네. 하여간 이 선생님의 그 많은 활동이 우리 인식을 바꾸고 지역사회를 좀 더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작할 때 우리 영화의 쾌거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클 때 보면 홍콩 영화가 대세를 이뤘어요. 홍콩 영화가 너무 나왔는데 그런데 홍콩 영화는 생명이 짧았어요. 왜 그러냐면 차별성이 없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인식 맞아요. 때문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세계를 지배했지만 홍콩 영화가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역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화가 나오고 계속 새로운 장르, 새로운 기법, 새로운 소재가 끊임없이 나와요. 같은 영화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역동성은 이 영화를 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인식 개선만, 틀림이 아니라 타인을 다름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만 된다면 더 좋은 복지국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 박미정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껴봤습니다. 아자쌤과 놀다 보면 마지막 노래 아이유의 마음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